그날 6살 아이의 손에는 엄마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낡은 빌라 문을 연 아이 앞에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붉은 유리 3개가 박힌 6해 전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그 목걸이. 그 순간 숨겨졌던 진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태어난 줄도 몰랐던 딸을 뒤늦게 마주한 남자.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긴 어머니.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병든 몸을 이끌고 버텨온 여자. 세 사람은 끊어진 목걸이 체인처럼 흩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가야 했습니다. 배신감과 죄책감, 용서와 희망 사이에서 과연 이들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2층 구석방에서 6살 하오는 혼자 바닥에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엄마의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붉은 유리 조각 3개가 박힌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오는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고양이 흉내를 냈습니다. 냥냥 엄마도 이거 좋아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쪽 이불 속에서 엄마 서유는 잔기침을 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물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오는 엄마가 자주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법도 조용히 있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심심했습니다. 서유는 29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장시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가끔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월세도 석 달째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오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창가로 갔습니다. 비를 맞은 나뭇잎들이 반들거렸습니다. 아이는 펜던트를 햇빛처럼 흔들어 보았습니다. 빨간 유리가 춤을 췄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이불 속이었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 서윤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하오나 문 열어줘. 엄마가 갈게. 하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발판 위에 올라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가죽 구두까지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하오는 고개를 한참 들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계시니?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을 흔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그 펜던트에 꽂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굳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남자는 말을 삼켰습니다. 하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가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목걸이를 보는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하오는 목걸이를 꼭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윤태주였습니다. 34살 부동산 투자법인에서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6해 전 기억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유리 조각 3개가 박힌 목걸이.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것. 한서윤에게. 이럴 리가 없어.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오는 아저씨가 왜 우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서윤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문틈으로 태주를 본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여길 어떻게 해? 서윤은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봤습니다. 6해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윤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윤 씨. 태주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온을 뒤로 감쌌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목걸이가 엄마 손에 쥐어졌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눈, 코, 인매가 자꾸만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만 하러 왔습니다. 태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장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억지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펜던트의 반짝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붉은 유리 3개. 자신이 서윤에게 평생 지켜줄게라고 약속하며 걸어줬던 목걸이. 그게 지금 그 아이 손에 있었습니다. 빌라를 나선 태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6해 전 서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자는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가 정해준 약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여자와. 그러나 지금 그 아이가, 그 목걸이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태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빌라의 명의를 조회했습니다. 건물주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실소유주는 어머니 윤혜진이었습니다. 태주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서윤은 목걸이를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하오는 엄마 옆에 누워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덮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가 왜 울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목걸이 안에서 6해 전 약속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한복판 30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쪽 쥐었습니다. 펜던트의 붉은 빛이 눈앞에서 계속 깜빡였습니다. 6해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태주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가문의 부동산 투자 법인의 수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윤혜진은 회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은 전략이고 결혼은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주야, 유진 씨를 만나봐라. 최 회장님 따님이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유진은 재력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가문 간 결합을 위한 완벽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태주에게는 이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문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태주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했습니다. 가문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 씨, 나랑 결혼해요. 태주는 어느 봄날 한강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붉은 유리 조각 3개가 박힌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평생 지켜줄게요. 서유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주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서윤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혜진의 눈에 서윤은 가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너는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 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윤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태주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혜진은 최유진을 불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진 씨, 제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태주를 원했습니다. 명문가의 장남이었고 외모도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정리하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유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앞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서윤에게 접근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경계했지만 유진은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서윤 씨, 이야기 좀 할까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둘은 한적한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주 씨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밀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태주는 회사에서 쫓겨나요. 혜진 회장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태주는 가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윤은 손을 떨었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당신이 진짜 태주를 사랑한다면 떠나주세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태주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주는 가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쥐고 울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낙태를 하세요. 그러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남자들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수술대 앞에서 서윤은 도망쳤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날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온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한테 데려가지 못해서.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태주가 자신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서윤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서윤의 거처를 추적했습니다. 지방 도시 외곽 낡은 빌라에 새 들어 사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혜진은 그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다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월세를 받았지만 연락은 중개인을 통했습니다. 감시하듯 관찰하듯 서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감시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혜진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든 걸 몰랐습니다. 서윤이 사라진 후 어머니는 그 여자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진과 약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파에 앉은 태주는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 서윤이 그곳에 산다는 것, 아이가 있다는 것, 목걸이가 아직 그녀 곁에 있다는 것, 어머니가 이 아이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태주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받았습니다. 태주야.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다. 왜? 지금 만나야겠어요. 태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태주는 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윤 씨요. 그 빌라 말이에요. 어머니가 건물주잖아요.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이도 알고 계셨죠? 제 아이인 거 알고 계셨죠?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내가 알면 안 됐다.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태주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안 됐다고요? 제 아이인데요? 제 인생인데요? 그 여자랑 있으면 너는 끝이야. 가문도 회사도 미래도 다 잃는 거야.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태주와 눈을 맞췄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그게 어머니 마음이야. 잘 되는 게 이런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 떼어놓고 아이 숨기고 거짓말하는 게요? 태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태주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태주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윤과 하운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주는 실무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점검 업무가 있었습니다. 월세 미납 세입자 명단이었습니다. 태주는 자원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태주 씨가 왜? 이런 건 보통 신입이 하는데. 실무를 배우고 싶어서요. 태주는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 박수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소가 익숙했습니다. 사흘 전 갔던 그 빌라였습니다. 태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오후 태주는 다시 그 빌라 앞에 섰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흐렸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왔습니다. 태주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태주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월세가 밀려 있어서요. 회사 일로 왔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주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하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주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온이는요? 어린이집 갔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태주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어요? 태주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왜요? 나한테 말도 없이요? 말하면 당신이 날 붙잡았을 거예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태주는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잃는다는 거예요? 회사요. 가문이요. 어머니요. 그게 다 당신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죠.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하온이만 건강하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태주는 기다렸습니다. 이 일에 어머니가 관여하신 거예요? 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라 주인이 어머니라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중개인한테 들었어요.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신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태주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손을 빼려 했지만 태주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킬게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하온이가 있잖아요. 우리 딸이잖아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빌라의 모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매입 날짜, 명의 변경, 임대 기록까지. 명의자는 페이퍼 컴퍼니였지만 실소유주는 윤혜진이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온 날짜와 매입 날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야. 태주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서윤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주 씨, 요즘 연락도 안 하시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주말에 식사라도 할까요? 유진 씨. 태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약혼 파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요?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한서윤이요?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진이 서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혜진 회장님이 시키셨어요. 6해 전에요. 그 여자를 떼어놓으라고요. 태주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협박했죠. 돈 줄 테니 떠나라고. 안 그러면 태주 씨가 회사에서 쫓겨난다고.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돈도 안 받고 떠났더라고요. 대단하죠?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와 유진이 함께 서윤을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혜진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태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혜진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진이가 서윤 씨한테 협박한 거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사람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랑 있으면 너는 나약해져. 가문을 이끌 수 없어. 그게 어머니가 판단할 일인가요? 나는 내 어머니야. 당연히 판단할 수 있지.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을 통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도 결혼도 아이도 다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서윤 씨와 하온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가 지킬 겁니다. 태주는 문을 나섰습니다. 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았는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쓰러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온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부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온은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온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주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온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안 일어나요. 태주는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온은 엄마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윤을 안아들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하온도 함께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온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태주는 하온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질 거야.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일어섰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태주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겼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악화된 것 같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혼자 사십니까? 네. 가족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태주는 자신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서유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오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서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하온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태주를 봤습니다. 왜 이제야?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서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제가 지킬게요. 당신도 하온이도.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온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우리 지켜준대요. 서유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온은 웃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하오는 낮에는 어린이집에 갔고 저녁에는 병실로 왔습니다. 밤에는 태주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혜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태주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오는 침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온을 봤습니다. 아이는 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주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야. 하온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혜진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온은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은 침대 쪽으로 갔습니다. 서윤을 봤습니다.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유는 나흘째 되는 날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하온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서유는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태주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태주 씨. 태주가 돌아섰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하온이 때문에 패 끼쳤어요. 패가 아니에요. 하온이는 제 딸이에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주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실무팀 자료를 정리하다가 유진의 휴대폰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서버에 백업된 것이었습니다. 6해 전 유진이 서윤을 협박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태주는 회사에서 쫓겨나요. 태주는 파일을 들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씨, 약혼 파기하겠습니다. 왜요? 갑자기요? 이유는 이 파일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태주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태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혼은 파기됐습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항의했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온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 가요. 서유는 웃었습니다. 태주가 옆에서 짐을 들었습니다. 빌라 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빌라로 갔습니다. 하온을 내려줬습니다. 서윤도 내렸습니다. 태주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태주는 웃었습니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서윤은 하온과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에 들어섰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밤 서윤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붉은 유리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6해 전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지켜줄게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졌어요.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온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였습니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만나요. 알았다. 다음 날 태주와 혜진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태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나처럼 될까봐. 나처럼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봐.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아팠다는 것을. 어머니. 응. 이제 통제 대신 진심을 배워야 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배워가요. 혜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서윤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쉬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태주가 병원비를 냈습니다. 서윤은 거절했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온이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주는 일주일에 3번 빌라에 들렀습니다. 함께 먹고 하온과 놀아줬습니다. 아이는 태주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온이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태주는 웃었습니다. 예쁘다. 하온도 웃었습니다. 서유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주가 제안했습니다. 공원에 갈까요? 서유는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주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괜찮을 거예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오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뛰어다녔습니다. 태주와 서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여기 기억하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6해 전 태주가 프러포즈했던 곳이었습니다. 붉은 유리 목걸이를 걸어줬던 곳이었습니다. 서윤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태주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순 없을 거예요. 그때랑은 다르니까.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순 있어요. 우리 셋이서.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하온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사요. 태주가 일어섰습니다. 가자.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하오는 초콜릿 맛을, 서유는 딸기 맛을, 태주는 바닐라 맛을 골랐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음 주 혜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윤의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태주가 함께 갔고 혜진도 따라왔습니다. 하오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서윤과 혜진은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서윤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둘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할 말 있으시잖아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6해 전에 내가 잘못했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내쫓은 것도 아이를 숨긴 것도 다 내 잘못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려웠어요. 태주가 가문을 잃을까봐. 내가 쌓아온 게 무너질까봐. 그게 저희보다 중요했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도 울었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혜진은 서윤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빌라명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바꿨어요. 서윤은 놀랐습니다. 태주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왜요? 미안함의 시작이에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서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태주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멈췄습니다. 고마워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의 마지막 검진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태주가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서유는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빌라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온이 목걸이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하온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목걸이 고장났어요. 서유는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펜던트는 멀쩡했지만 체인이 끊긴 곳이 있었습니다. 태주가 받아들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태주는 연결고리를 맞춰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어붙였습니다. 하온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태주는 웃었습니다. 목걸이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다시 예뻐졌어요. 서윤은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붉은 유리가 다시 반짝였습니다. 끊어졌던 체인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목에 걸었습니다. 태주가 도와줬습니다. 손이 잠깐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온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뻐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목걸이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기 전에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6해 전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지켜줄게요. 이제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혜진이 빌라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온의 생일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서유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하온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혜진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온을 안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온은 웃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케이크를 상에 올렸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네 사람은 둘러앉았습니다. 소원 빌어. 태주가 말했습니다. 하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온이 촛불을 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혜진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혜진은 일어섰습니다. 이만 갈게요. 태주가 배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혜진이 말했습니다. 태주야. 네. 행복해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요. 혜진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밤 서윤과 태주는 창가에 섰습니다. 하온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태주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 끊어졌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 이어졌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어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태주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목걸이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끊어졌던 체인처럼 멀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제 대신 진심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후회 대신 희망을 배우며 하온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서윤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주도 함께 봤습니다. 세 사람의 미래가 그 작은 숨소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목걸이의 붉은 유리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끊어졌던 것도 진심으로 잡으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렇게 이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